네. 자, 칠판 볼게요. 오늘 유전을 배울 건데, 일단 유전이라는 말부터 먼저 보면, 유전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엄마 아빠를 닮는 현상을 유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왜 닮을까? 우리 엄마니까요, 우리 아빠니까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엄마 아빠가 어떤 물질을 주는 거야. 어떤 물질을 주는 거야. 어떤 물질을 나한테 줘서 그 물질로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마 거, 아빠 거를, 엄마의 물질과 아빠의 물질을 둘 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을 뭐라 그럴까? 그게 바로 유전을 시켜주는 물질. 그래서 이름하여 유전물질이라. 유전물질. 유전을 시켜주는 물질. 유전물질. 엄마가 준 것도 있고 아빠가 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준 유전물질과 아빠가 준 유전물질이 있을 겁니다. 엄마가 준 유전물질. 그 유전물질은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봤을 거예요. DNA라는 물질과 뭐 RNA 같은 물질들을 이제 거기다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서 나한테 전달을 해주게 돼요. DNA가 이렇게 길쭉한 어떤 구조물인데, 이게 DNA 자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DNA라는 유전 물질을 어디다가 넣어서 포장해서 주냐면 염색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줘요. 이렇게. 염색체는 저 유전 물질을 잔뜩 꼬아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 1번 염색체, 가장 길다란 염색체라는 걸 만듭니다. 엄마가 염색체를 만들어. 자, 이 염색체의 정체는 유전물질을 꼬아놓은 것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유전물질을 그냥 이렇게 툭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막 꼬아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툭 전달해줘요.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덩어리를 이제 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염색체인 이유는 염색이 되게 잘 돼. 염색약을 떨어뜨리면 염색이 되게 잘 돼. 진짜 그래서 이름이 염색체야. 염색이 잘 되는 물체.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유전물질을 잔뜩 꼬아놓은 것이라서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염색이 잘 돼요. 자, 그럼 아빠도 똑같이 자, 아빠가 가진 유전물질을 이렇게 염색체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근데 아빠 것 중에 제일 큰 거, 1번. 재밌는 건 아빠 것 중에 제일 큰 거랑 엄마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를 만듭시다라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의를 하냐면 엄마는 쌍꺼풀이 있어요. 우리 애는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쌍꺼풀이 있다라는 정보를 여기 요 위치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식이 전달을 해요. 근데 아빠도 같은 가장 큰 염색체의 첫 부분에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아빠는 쌍꺼풀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없다라는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쌍꺼풀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어쨌든 둘이서 이렇게 쌍꺼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둘이서 상의해서 자식이 쌍꺼풀이 있게 할 건지 없게 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즉 나의 형질이란 말은 나의 형태와 나의 성질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씩 보내준 것에서 상의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준 거랑 아빠가 준 것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 자식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과 아빠과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염색체. 이렇게 상의하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염색체를 서로 같다 해서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동이란 말은 서로상 같을 동자, 서로 똑같은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서로 똑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유전 용어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형질, 대립형질 이런 말 나오는데 잠깐 정리하면 형질이란 이렇게 형질이란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쌍꺼풀 같은 게 형질이에요. 쌍꺼풀.
그러면 쌍꺼풀이라는 게 있다 또는 없다라는 사람마다 형태와 성질이 다르죠. 쌍꺼풀 같은 것들을 형질이라고 해요. 사람한테 이런 형질이 몇 가지가 있냐면 약 2만 가지, 2만여 가지의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 머리가 곱슬이다, 직모다, 그리고 귓볼이 이렇게 떨어졌냐, 붙었냐, 그지? 그다음에 쓴맛을 잘 느끼냐, 못 느끼냐 등등 여러 가지, 또 생맹이냐 아니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형질이 한번 나오고요. 아빠가 쌍꺼풀이 있다라는 형질을 준다면 엄마가 쌍꺼풀이 있다라는 형질을 준다면 아빠는 쌍꺼풀이 없다라는 형질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 이 쌍꺼풀이 있다와 없다 해당하는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대립관계다. 대립형질이다. 대립되는 형질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쌍꺼풀이 있다에 대한 대립형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쌍꺼풀이 없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대립되는 형질이 뭐냐? 대립되는 형질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쌍꺼풀이 없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물어봐야지. 자기 머리 곱슬인 사람이 있어요? 곱슬? 없나요? 쌤도 파마한 거예요? 곱슬 아니야? 곱슬의 대립형질. 곱슬의 대립형질은 뭐예요? 곱슬이 아닌 거. 이게 뭐라 해요? 직모라, 직모? 머리가 일자로 된 거? 그죠? 직모. 그러니까, 대립형질을 말이라 그러면, 곱슬의 대립형질이 뭐냐 그러면 그 반대되는 형질을 말하면 돼요. 직모입니다. 직모입니다. 직모의 대립형질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곱슬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대립형질, 이런 관계를 대립형질의 관계라고 말해줍니다. 책에서는 둥글다라고 하는 대립형질은 주름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두콩에 대한 대립형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립유전자. 이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인자를 준다 그랬잖아. 이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쌍꺼풀이 있다라는 게 S, 대문자 S라고 한다면 쌍꺼풀이 없다는 소문자 S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유전인자,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것을 유전인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완두콩 중에 둥근 완두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대문자 R로 써요. 라운드. 하지만 주름진 완두는 소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유전자, 둘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이라는 말이에요. 표현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빠는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자식에게 주고 엄마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줬어. 그럼 자식은 어떤 유전자가 태어날까? 쌍꺼풀이 있는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자, 자식은 아빠가 대문자 S를 주고,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가 대문자 S를 주고요. 아빠가 소문자 S를 줘서 이렇게 생긴 유전자를 가지게 돼요. 자, 요 녀석 그러면 너는 어떻게 표현되니? 너는 유전자가 이런 형태인데 너는 어떻게 표현되니? 저는 쌍꺼풀이 있게 표현돼요. 쌍꺼풀이 있다 없다. 자식에게 쌍꺼풀이 나타났냐? 나타나지 않았냐가 바로 표현형입니다. 쌍꺼풀이 있어요. 쌍꺼풀이 있게 표현되었어요. 표현형이 쌍꺼풀이 있는 표현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지. 완두 같은 경우는 아빠가 준 R과 엄마가 준 R이 만나서 그냥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쌍꺼풀 유전자가 있는 유전자와 없는 유전자가 만나더라도 쌍꺼풀이 있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 쌍꺼풀이 있게끔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현된 형태가 뭐냐? 자식에게 표현된 형태가 뭐냐? 표현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유전자형은 그럼 방금 했던 거야. 쌍꺼풀이 있게, 당신의 쌍꺼풀이 있게 표현되었는데 당신의 그럼 유전자형은 뭐예요? 저는 대문자 S, 소문자 S예요. 둥근 완두한테 당신은 둥글게 표현되었는데 유전자형은 뭐예요? 저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에요.
엄마가 대문자를 씌웠고요. 아빠가 소문자를 씌웠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걸 유전자형. 그 표현형이 결정되는 유전, 실제 유전자가 어떤 형태냐? 이 알파벳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두 개. 순종이라는 표현과 잡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잡종. 자, 순종이라는 건 얘 같은 경우 둥근한두인데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과 소문자리 섞여 있죠. 이걸 잡종이라고 해요. 뭔가 다른 유전자가 섞여 있는 걸 잡종이라고 하고요. 이런 똑같이 둥근 완두로 표현되는데 똑같이 둥근 완두인데 유전자형이 대문자 R인 둥근 완두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유전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러하게 똑같은 것들이 만난 것들은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문자 R끼리 만나서 이렇게 똑같은 것끼리 만나 이것도 순종이라고 불러줘요. 잡종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잡종이라고 합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가 모여있냐 다른 유전자가 모여있냐를 가지고 순종, 잡종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도 왜 순종, 잡종 이런 얘기 하잖아. 또 순수한 유전자가 만났는지 아니면 다른 종하고 섞였는지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잡종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유전에 대한 용어들, 여러 가지 용어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형질, 유전자, 유전자형, 표현형, 순종, 잡종, 상동, 염색체 등등 이렇게 유전과 관련된 용어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중학교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어라고 설명하는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니까 기초를 좀 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두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엄마 거, 아빠 거가 만나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원리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할게요. 자,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쓰는 건 이제 각각 다른 강의들이에요. 1번 강의 따로, 2번 강의 따로, 3번, 4번. 각각 집중해 주면 됩니다. 1번을 못 들었다고 해서 2번을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자, 보자. 유전의 원리. 유전의 원리를 연구한 사람은 덴마크인가? 아무튼 멘델이라는 수도사 그 성직자인데 약간 통계학을 전공했던 성직자예요. 수학자이기도 하죠. 통계학을 전공했던 수학자인 멘델이라는 어떤 성직자가 자기네 교회 뒷마당에다가 완두콩을 키우면서 완두콩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전의 원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냐면 첫 번째 실험인데 둥근 순종, 둥근 안두를 이제 키워요. 둥근 안두를 이제 씨의 모양이 둥글둥글한 완두를 키우는 거지. 근데 완두는 주름, 되게 쪼글쪼글한, 둥글지 않고 쪼글쪼글한 주름진 완두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멘델이 둥근 안두하고 이런 주름진 안두하고를 임의로 내가 결혼을 시키면, 즉 교배를 시키면 다음 자식은 어떻게 태어날까가 궁금했던 거지. 그죠? 둥근 녀석하고 주름진 게 만나면 도대체 자식은 누가 태어날 거야? 둥근 게 태어나, 주름진 게 태어나.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을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둥근 안두를 딱 들었어. 생각해봐. 이 둥근 안두가 요렇게 생긴 둥근 안두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둥근 안두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를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완전 순종인 둥근 안두를 만들어내요. 순종인 둥근 안두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고 다 순종의 둥근 안두로 시작했구나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둥근 안두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있었겠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실험합니다. 둥근 안두, 순종의 둥근 안두, 대문자 R을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름진 안두를 준비합니다. 주름진 안두는 소문자 R일 때 주름진 안두가 돼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야. 맨델은 그냥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이렇게 결혼을 시켰겠죠.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둘이 결혼을 시켰더니 신기하게도 모든 자손이 둥근 완두로 나옵니다. 모든 자손이 다 둥근 완두만 나옵니다. 신기하다.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했으면 한 명쯤은 주름진 게 나올 만도 하잖아. 근데 주름진 건 전혀 나오지 않고 모두가 둥근 완두만 나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왜 그런 거 봤더니 대문자 R인 순종과 소문자 R인 순종이 이제 자식을 만들 때, 자, 이 원리가 있는데 봐봐.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어요. 아빠의 염색체가, 자, 아빠의 핵 속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래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염색체. 이 염색체 46개 속에 아까 말했던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46개 염색체 속에. 자, 46개 염색체 중에서 아까 쌤이 그렸던 건 1번 염색체, 그 중에 하나의 염색체만 딱 그려줬던 겁니다. 나머지 45개가 더 있어요. 아빠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엄마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사람이시니까. 그치? 근데 자식한테 자기가 가진 염색체를 모조리 주고 엄마도 자기가 가진 염색체를 모조리 주면 자식은 염색체가 몇 개가 돼요? 92개가 되거든요. 그럼 돌연변이 자식이 태어납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팔 막 길어지고 고무고무하고 막 그래요. 뭔지 모르나? 고무고무? 그만하? 악마 열매 알죠? 이런 자식이 태어나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한테 염색체를 전달할 때 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딱 절반씩만 전달합니다. 아빠도 내가 널 사랑하지만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야. 네가 그러면 팔이 길어져. 안 되지 마냐? 그래서 네가 정상적인 자식이 되기 위해서 아빠가 내 거에 절반만 줄게. 즉 23개만 아들에게 자식에게 주고요. 엄마와 똑같이 23개만 자식에게 줘서 자식이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부모와 똑같은 46개의 염색체를 똑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자식에게 23개만 주기 위해서 아빠가 만드는 정자 속에 염색체 23개, 엄마가 만드는 난자 속에도 23개의 염색체를 주어서 자식을 만들게 되는 거야. 똑같아. 그럼 둥근한데도 자식을 만들 때 두 개를 다 주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대문자 R 중에 하나만 주면 뭘 주겠어? 대문자 R이겠지. 대문자 R밖에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만드는 대문자 R을 줄 수밖에 없고요. 엄마도 소문자 RR인데 이 중에 하나만 주겠죠? 하나니까 뭐밖에 줄 수가 없어? 소문자 R밖에 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자식은 뭐밖에 태어날 수가 없다?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난 요런 자식밖에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잡종이야 순종이야? 잡종이죠? 잡종인데 잡종이면 둥근 거 말고 주름지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자손이 둥근 완두로만 태어나는 걸 확인하고 맨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대문자 R하고 소문자 R이 만나면 무조건 대문자 R만 드러나는구나. 대문자 R은 드러난다. 즉 둥글게 드러나고 밖으로 표현되고 누구는 숨어버린다? 소문자 R은 숨어버리죠. 얘는 숨어버린다. 숨는다는 표현이 바로 열성이고요. 드러난다는 표현이 우성입니다. 즉 이렇게 잡종이 만들어질 때 우성인 유전자가 드러나고 열성인 유전자는 숨어버린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성과 열성이 만났을 때 우성만 드러나고 열성은 숨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우성이 좋은 거야. 열성은 나쁜 거야가 아니야. 우성과 열성 중에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자, 우성은 드러나는 걸 말하고요. 열성은 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 그래서 이런 거야. 곱슬머리가 우성이야. 직모가 열성입니다. 뭐가 좋은 거?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문과에서는 막 우성이 좋은 거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우성과 열성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드러나냐 숨을 수 있냐 그런 개념이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성 열성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우성과 열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46개를 다 주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게 지금 아빠가 가진 염색체인데 이거를 자식에게 다 주지 않고 이걸 중에 몇 개만 줘? 절반만 주죠. 절반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지 않고 이거를 툭 떼어서 반만 줘야죠. 맞죠? 이걸 다 주지 않고요. 이거를 툭 뜯어서 야 이거만 가져가 반만 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툭 뜯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반만 주기 위해서 툭 뜯어내는 현상을 분리시킨다.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단순하게 분리시켜서 반만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식을 만들 때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라서 법칙이야. 법칙이란 말은 과학에서 법칙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두 들어맞을 때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법칙. 들어봤을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거 예외가 없는 거거든. 예외 없는 것들을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맨델이, 잘 들어. 맨델이 이 우열의 법칙,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은 드러나지 않아! 라는 우열의 법칙을 발표를 먼저 해요. 처음에는. 지금 뭐라고 써있냐? 우열의 법칙이야? 원리야? 원리라고 바뀌어있죠. 원리죠, 원리. 법칙이 아니야. 법칙에서 한 단계 떨어진 거야, 지금. 왜? 아까 뭐라 했지? 법칙은 예외가 없을 때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열의 법칙은 예외가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법칙에서 한 단계 떨어져서 원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예외가 발견되냐? 자, 예외. 자, 지금 첫 번째 우열의 원리를 설명하는 층입니다. 유전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우열의 원리를 설명하는 층인데 예외적인 게 뭐냐면 붉은색의 붓꽃을 준비해요. 붓꽃인데 붉은색 붓꽃이 있고요. 흰색의 붓꽃이 흰색의 붓꽃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요. 자, 우열의 원리에 따르면 붉은색에 해당하는 유전자와 흰색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딱 만나면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은 숨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우성이 드러날 테니까 만약에 붉은색이 우성이라면 붉은색 꽃만 쫙 나올 거고요. 흰색이 우성이라면 흰색 꽃만 쫙 나와야죠. 자식한테. 하지만 자식은 어떤 색깔이 나는 줄 알아요? 모두가 분홍색이다. 분홍색. 무슨 말이에요? 흰색과 붉은색의 중간 색깔로 모두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 하나 숨지 않고 둘 다 드러나는 둘 다 드러나는 유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붉은색 그래서 레드 이고요. 흰색은 원래 소문자 R로 쓰는데 둘 다 드러나기 때문에 화이트로 씁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RW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자, 이 녀석은 무슨 색깔 낸다? 분홍색이죠. 분홍색. 누구 하나 숨지 않았지? 둘 다 드러났지? 둘 다 드러나서 얘와 얘의 중간 형태의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중간 형태 색깔.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고. 유전 중에 중간 형태의 색깔 나타나는 유전. 중간 유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열은 법칙이 아니라 원리네라고 강등당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실제로 검은 말하고 흰색 말을 급여시키면 아름다운 갈색 깃털을 가진 말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예외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은 방금 설명했죠. 분리의 법칙은
법칙은 자식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모두 주지 않고 이것의 절반만 이제 분리시켜서 반만 준다는 게 분리의 법칙이니까 얘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분리의 법칙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나가 볼 텐데, 자, 여기 지우고 나갈게요.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멘델의 실험. 순종인 둥근 완두와 순종인 주름진 완두가 결혼해서 자식이 나오는데 자식은 그 유전자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되겠죠. 그죠? 자식의 유전자형은 얘가 준 둘 중에서 대문자 R을 줄 수밖에 없고 얘는 뭐밖에 줄 수가 없어 자식한테 소문자 R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식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라는 이러한 유전자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유전자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문자 R, 소문자 R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자식은 어떻게 표현되냐? 표현형이 뭐냐 그러면 둥글다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둥글게 표현됩니다. 라고 말하면 둥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걸 자손 1대. 자손 1대라고 하고요. 이걸 부모 세대라고 해요. 부모 세대가 얘고요. 자손 1대가 요 녀석인데 자손 1대를 자가교배합니다. 자가교배. 뭐라고 써있어? 자가교배. 자가교배. 이거는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둘이 결혼시키는 것을 자가수분시키다. 수분이라는 말은 식물에게 쓰는 말이고요. 자가교배라는 말은 동물에게 쓰는 말인데 수분시킨다, 교배시킨다라는 말을 써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같은 개체끼리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꽃 같은 경우는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머리에 묻히는 거야.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머리에 묻혀서 수정을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자기 몸 안에 암컷에 해당하는 이제 난세포도 갖고 있고요. 꽃가루도 만들거든. 그러니까 난자, 정자를 둘 다 만들어. 꽃은 신기하게. 그래서 난자, 정자를 둘 다 만드는 꽃들이 있습니다. 둘 다. 완두 같은 경우가 그래. 난자도 만들고 하나의 꽃인데 정자, 난자를 다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와 교배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은 자식은 뭐가 나오겠어? 자, 이때 봐봐. 자, 1번하고 2번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럼 1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가지 생식세포를 자식에게 전달할 수 있어. 비교하는 걸로 대문자 R과 대문자 R을 가진 나는 자식에게 대문자 R을 줄 수밖에 없지. 그치? 하지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때요? 자식한테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뭐야? 1번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저는요, 대문자 R을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지. 저도요,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교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1번이 저는 대문자 R을 줄 수 있고 소문자 R을 줄 수 있어요. 저도 소문자 R과 대문자 R을 쓸 수 있을 때 얘와 얘가 만나서 자식에서 나는 얘 줄게 너도 얘 줄게 해서 둘이 만나서 대문자 R 조합인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R 조합의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얘랑 얘가 만나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도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난 자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나면요. 소문자 R과
소문자리 만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요 세 마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둥글게 표현되고요. 요 한 마리는 어떻게 표현돼요? 주름지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식은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둥글게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주름지게 표현되죠.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가 몇 대 몇의 비로 나오게 된다?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맨델이 이 실험을 성공을 시킨 거야. 그래서 자, 순종인 둥근 것과 순종인 주름진 걸 교배시켜서 접종 1대에 해당하는 자, 대문자, 소문자를 만들어내고 얘를 자가 교배시켰더니 그 다음 자손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정확하게 3대1의 비율로 딱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했던 둥근 것은 아마 이걸 거야. 대문자일 거야. 주름진 것은 소문자일 거야. 그래서 자식은 대문자일과 소문자일이 만난 게 만들어질 거야. 자가 교배하면 이론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 3대1의 개체수로 딱 나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딱 맞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게 맨델의 실험입니다. 이 완두콩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이렇게 완두콩이 쫙 나왔을 때 다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둥근 것들 300개, 주름진 거 100개, 3대1 맞네? 이렇게 확인한 거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나온 1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8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 템포 쉬어갑시다. 잠깐만 협담할게요. 오늘 처음 듣는 용어들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힘들어.